진짜 이번에는 팽팽하게 갈리더라고요. 25년도에는 네. 강보합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보합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락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상승이 6, 하락이 4, 이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아요. 이 정도의 지금 스탠스이거든요. 원래 네. 부동산 시장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전망 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원래. 아니 전망을 하면 내년도에는 뭐 달을 보면서 또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올해는 내년엔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내년에는 거지 같을 거야, 내년에는 돈 벌 거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망이 부정적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가장 그래서 올해 나와 있던 얘기들을 보면, 저도 이제 12월 달부터 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상저하고다. 맞습니다. 네, 상저하고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다. 서울은 계속될 것이고 지방의 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 외우셨네요. 네, 외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는 전세 가격 상승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맞습니다. 분양가 상승도 계속될 것이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들을 짜집기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얘기하면 니네들 좋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얘기하는 게 전망이에요. 원래 바꿔 말하면은 전망은 원래 틀린 얘기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진행자 입장에서 너무 편합니다. 다 깨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상저하고. 네. 둔촌주공 입주 끝나고. 네. 봐라. 둔촌주공 지금 전세 가격 안 빠지는 거 부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보십시오. 근데 이제... 어저께 신문기사에 주변 전세 가격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주변 상황과 그 시간적인 타이밍을 두고 봐야 되는 거지. 예. 어떤 그 시점을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자체는 분위기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장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예상도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예단도 해서는 안 되는 되게 조심스러운 시장이죠. 오히려 단기적 흐름과 장기적 흐름을 분리해서 보시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 흐름이라면 한 1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1년 정도를 볼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적인 시선은 간단해요. 우리들이 맨날 얘기하는 금리 인하가 집값이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둥, 또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둥, 이 말이 장기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빠졌죠. 10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이건 장기란 말이죠. 공급이 부족하면 나중에 그렇게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그동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건데, 그게 2025년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는, 실제로 작년도 그래서 낭패 봤잖아요. 상반기에 영끌에서 강남 들어갔던 사람 낭패 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보면 요새도 톡방에 그거 계속 올리던데 보니까 네. 강남 신축 아파트들 메이저 단지들의 그 신고가 네. 거래 완료, 네. 신고가 몇 억에 거래 완료. 뭐 최근에 오늘인가요? 잠실주공 5단지 뭐 신고가 거래 완료. 뭐 이러면서 지금 강남은 계속 가는 거 아니냐. 네. 초양극화. 근데 강남이 그렇게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제 입장에서.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왜 그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간다라고 결론을 내리시죠? 형이 먼저 가니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라고 말하는 장에서도 강남장이 떨어지다가 오르고 떨어지다가 오르고 하면서 계속 반등을 시도하면서 잘 안 떨어져요. 다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스팟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오르고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오르고. 그래서 그 스팟 시점에서 볼 때 그 하락장에서도 보면서 무슨 느낌을 갖냐면 역시 강남은 달라,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 제일 보기 쉬운 호갱로로 들어가서 보시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강남장을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단지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안 떨어져. 이게 왜 그러느냐? 좋은 아파트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가 탄탄해서 그래요. 대부분 다 탄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약간 하방을 다지고 있는 그 모습이 하락장이에요. 폭락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근데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강남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 이렇게 반등하고 있지 않느냐. 반등했다 그러는데 지금 떨어진 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어떻게 설명할 거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왔던 거지만 네.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강남에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져서 급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반포 원베일리에 있는 단지에 뭐 몇천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영끌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무너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40억에 나왔다면 10억 폭락이라고 언론에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헤드라인 나오는 거고요. 근데 원베일리에 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판 적이 없거든.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사람이 나중에 그 물건을 던지고 쫓겨나면 그러니까 재편되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돈 가진 사람이 새로 들어온단 말이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이 사람이 40억에 샀다고 지금 평균 가격이 50억인데 나는 40억에 나중에 팔 거라고 생각할까요? 결국 50억으로 다시 이동 평균을 해요. 이동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쉽사리 안 떨어져요. 그게 원래 하락장의 모습이고 그동안에 2000년도의 초반 그 IMF 직후 그 다음에 2008, 9년, 10년, 11년의 모습 다 똑같았는데 그게 왠지 이번에 왜 갑자기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떨어지지 않는다를 가지고 또는 어느 지역이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상승의 근거처럼 얘기들 하시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근거가 될 수가 없다. 맞짱 뜨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무슨 근거냐.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의 그 논리로 세우시는 얘기는,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하락장이 온다가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동네에 살고 계신 사람은 낮은 가격에 안 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점에 떨어졌다라고 나오는 그 가격의 대부분은 다 영끌했다가 무너지신 분들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그것들을 다시 사가지고 나면은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가격대에 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구간 동안에 나오는 그게. 그래서 하락장이 여러분들은 뭐 강남도 심하게 엄청나게 폭락하고 뭐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강남을 눈여겨보면서 저는 그때 눈 뜨면서 계속 그 강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봤던 사람인데 그거를 보지도 못했던 몇몇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상승장에서 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상승장에는 이 말이 맞거든요. 형이 가면 동생도 가니까. 근데 그 소리 제가 맨 처음에 했잖아요. 갭 벌리기, 갭 메우기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갭을 벌리고 갭을 메우면 다시 또 벌리고 메우고 하는 게 이게 상승장의 법칙이거든.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지금 몇 군데에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승의 신호인 양 얘기들 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나왔을 때 얘기했던 내용이, 상승장의 법칙과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 법칙이 묘하게 틀리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상승장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서 제가 세게 얘기하면서 대놓고 폄하하는 이유가, 경험 안 해봤구나 니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 저를 깔 수가 없겠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평상시 그러지 않았던 행동을 하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당장 2024년 상반기에 그래서 강남 영끌었던 사람들은 지금 피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논리를 하면 제가 공격할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그거 아니어도 지금 키팩터가 되게 많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부족도 있고, 규제 완화. 네. 지방 쪽 이제 풀리는 것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수급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키팩터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네. 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네.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죠, 저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때 그 시점의 가능성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시중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냐예요. 통화량이요? 예, 통화량, 유동성.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힘들어 죽겠대죠. 근데 집 살 돈이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다는데. 특히 이제 그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 수요와 실수 얘기할 때 자영업은 빼나요? 안 빼거든요. 지금 그것들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뭔가 통찰을 하려고 들어야 되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논리만 자꾸 빼지 마시란 얘기죠. 지금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한다고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집값 상승한다고 요 내용도 제가 진짜 까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요? 제가 정말 창피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거시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짧은 지식으로 아는 체 하다가 진짜 뛰어난 전문가들한테 쪽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사실 2021년도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생각조차 하셨던 분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금리 인상 3%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금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시장에 영향 준다는 거에서 몰랐으니까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그러다가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놀랬죠. 우와, 금리 인상되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구나. 그때 어느 누가 부동산 무너진다고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금리 얘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이 하나가 지식이 들어온 건 줄 아세요? 어떻게요? 아,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구나. 아, 그제서요? 그제서야 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그래 놓고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단순하게 가는 거죠. 하나를 배웠으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가격이 오르겠네? 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이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뭐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금리 인하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단순하게 금리 인하되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시경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금리 인하에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금리 하락과 금리 인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둘 다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리 하락은 왠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금리 인하는 그냥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은 금리 인하의 시기예요.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근데 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금리 인하와 금리 하락도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시경제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금융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 보면서 얼마나 웃기겠어.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동산 쪽에 깊숙이 공부하셔서 많이 아는 거는 얘기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줍잖게 거시경제 가지고 얘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금리 인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쪽 멀리에서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낯이 뜨겁거든요. 25bp를 내린다, 50bp를 내린다 했을 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르죠.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있고 뭐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도 사실 뭐 그쪽에 완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갖다 100%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팩트만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 인하가 자발적으로 요즘에 너무 화랑이니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던 것처럼, 또는 너무 불황이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것들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더더구나 지금 그 가운데서 이게 우리는 또 그것만 얘기하지만 저 미국에 계신 트럼프님께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뭐 달러 강세가 나올지, 그럼 우리나라 환율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럼 금리 더 떨어뜨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똑같이 맞물리면서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 해요. 한마디도 안 해. 어려워요.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낯이 뜨거운 거죠. 아니, 그것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요즘 들어서 제가 왜 부동산 같이, 속된 말로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잖아.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자꾸, 그러니까 금융 쪽에 계신 분들한테 부동산 쪽 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임을 당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실제로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거 코로나 때, 맞죠? 코로나 때. 근데 2010년도 전후 이후에 떨어졌을 때, 또 그 이전에 또 떨어졌을 때,
그때 다른 현상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른 게 더 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집값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알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거를 아는 분들이라면 지금 저처럼 금리 인하가 오히려 상승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공부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금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차라리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금리 변동하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만 해봤어도 그 소리 함부로 못하죠. 단 2개만 봤어도. 딱 코로나 때 그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네? 그 원리금 부담 줄어들겠네? 그러면 실수요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그러면 한번 사볼만 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게 단순 논리라는 거죠. 이 시장이 복잡계라는 건 다들 얘기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말하는 건 단순 논리죠. 금리가 인하되니까 대출 그거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다시 집 가격이 오르겠네. 이 논리는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공부만 조금 했으면 할 수 있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왜 집값이 떨어졌냐고요. 왜 집값이 떨어졌냐.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가상금리 올렸잖아요. 누가? 정부가. 근데 그 당시에 가상금리 올린다는 얘기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했었죠. 이쪽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본인들이 금리의 구조 안에 기준금리, 우리가 보통은 국고채 금리를 기반으로 많이 하죠. 코픽스라든지. 여기 플러스 가상금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금리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가상금리를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 조정했던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 거라고요. 몰랐을 거고, 몰랐다는 얘기는 그때 투자를 했거나 그때 뼈저리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라는 거지, 제 말은. 그래 놓고 지금 되게 아는 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다 지금 다칠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이 얘기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합 정도인데 많이 다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전문가는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고 지금 다들 상승을 외치고 있는데 이제 좀만 기다려라, 상저하고가 온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많이 크게 다치겠습니까? 퉁친 거거든요.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죠. 슈퍼사이클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슈퍼사이클이 올 때 슈퍼사이클의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항상. 근데 지금 그래서 슈퍼사이클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슈퍼사이클의 최고의 혜택을 보려면. 네. 그쵸? 그러면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건 슈퍼사이클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슈퍼사이클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잠깐만. 슈퍼사이클 전에 뭐가 있나 보네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네. 시장이 상승장 이후에는요, 항상 위축장이거나 정부의 정책 개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조금만 위축됐다가 살아나면 들어오고, 왜? 포기 못하니까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지금 벌써 2021년이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025년이죠. 네. 숫자로 말하면 4년 됐어요. 4년 동안 뻘짓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누가 돈을 벌었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산 사람들이 그나마 돈을 번 거지, 쫓아 들어왔던 사람을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시장이라는 게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리스크라는 것들은. 그러면 여기서 뭔가 더 큰일이 터지잖아요. 큰일이 터지게 되면 영끌했던 사람은 그냥 저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슈퍼사이클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그 슈퍼사이클을 손가락 빨면서 쳐다보는 수밖에 없는 거라지. 그래서 모든 슈퍼사이클이든 아니면 돈을 버는 거의 기본은요,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돈을 버는 슈퍼사이클 가지고 얘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을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떠도는 얘기들이 많던데. 근데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저는 슈퍼사이클 얘기를 언제 또 들었는지 아세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들었어요. 지금 슈퍼사이클 얘기를. 똑같네요. 왜 들었는지 아세요? 왜요? 그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때 금융위기라고 하는 엄청난, 그때 연준 의장이 폴 버냉키였어요. 폴 버냉키가,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돈을 풀 것이다.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막 풀어제끼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냐? 일어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자산 가치는 폭락하니까 지금 자산을 사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각국 정부들이 바보였나요? 그 이후에? 그거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슈퍼사이클 왔나요? 안 왔어요.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나름대로의 슈퍼사이클이 2012년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온 거잖아요. 지금 2020 몇 년이 될 정도로. 그때도 저도 나름대로 거시경제 상황으로 보게 되면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치 이렇게 돈을 많이 하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너무 약간 좀 뭐랄까 우리를 갖다가 붐업을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약간 의심의 그런 느낌을 갖고 쳐다봤었어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그걸 믿고 막 우와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지금에 와서는 무슨 느낌이 들었냐? 그렇지. 어떤 정부가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도록 가만 내두나? 아니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시장이 난리가 날 텐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 이런 차근차근 넘어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논리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지금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짓 못한다. 공무원들은 바본가요? 일 안 하고? 하죠. 지금 한국은행 대통령 없다고 한국은행 일 안 하나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만 보니까. 신년사도 발표하고 신년사에 앞으로 방향성도 얘기해주고 좋구만. 네. 얼마나 열심히 일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하수상할 때는 오지랖 떠는 인간들의 헛소리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분들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 하더라도 저는 역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심을 갖고 쳐다볼 필요는 있다. 왜? 어떤 정부가 나라 꼴이 엉망될 정도로 만들지는 않는다. 지금 나라 꼴이 얼마나 개판옥은 전이에요. 네. 그쵸? 그러면 뭔가 이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뭔가 안정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 거지. 그걸 갖다가 지금은 뭐 아니면 도. 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 벌 생각하시는 거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뭐 자꾸 그 단어를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슈퍼사이클 앞에 있는 어떤 웅덩이? 절벽? 고난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슈퍼사이클을 놓고 얘기를 하지 말고요. 네. 그 전을 놓고 보는 게 인과관계가 맞아요.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그 전을 왜 우리가 예상을 해? 아, 그러네.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올 거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질문을 드렸네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딨어요. 오히려 앞으로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거는 지금의 상황과 직전의 상황을 놓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 설사 온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왜? 그거는 로또 당첨인 거고 막말로. 더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다음에 일어날 현상들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그런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달이 차면 기운다. 그러니까 달이 기울면 다시 찬다. 네.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근데 직전의 상황이 그동안 달이 차올랐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달이 차오르는 상황이 되면 일종의 누군가의 시장에서는 그것들을 버블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그 버블에 올라타기 위해서 엄청나게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장은 항상 위축장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게 하락장이든 뭐든 간에 버블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위축되면서 시장의 재편이 만들어진다고요. 왜? 이 시장의 버블이었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나중에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결국 올라가잖아요. 이 버블이라고 했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 위축 구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과정이 올 때까지는 제일 많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맨 위에 제가 강남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항상. 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는 애들이에요. 막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상위에 있는 애 중에서 안정적인 구조에 있는 애들 말고 요 아래쪽에서 떨어질락 말락 여기 낭떠러지에 있는 애들은 힘들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버텨야 되거든. 근데 시장은 막 흔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금리도 올라가고 기타 아니면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면 얘네들이 무너져 내리고 누군가는 떨어지거나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누군 또 올라가려고 하겠지. 이러면서 재편이 일어나요. 항상 상승장 또는 버블장 이후에는 영끌했던 사람이 떨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올라가서 이 시장을 탄탄하게 만드는 안정화 구간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지금 그 구간인 거예요.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나와서 뭐 불용이 1주택자 됐다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면 저 뭐 했는 줄 아세요?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 물건 받아먹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입 이렇게 벌려. 이렇게 하고. 뭐 듣기에 따라서 나쁜 얘기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전후도 2019년에도 그랬고 2009년 10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래서 만약에 흔들리는 사람이 무너져 떨어져 나고 내가 올라갔다고 쳐봐요. 상급지에 올라갔다면 그러면 여기서 떨어질 사람은 이제 사라졌네? 그럼 이게 안정화 구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안정화 구간이라고요. 이 안정화 구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장이 한 번은 크게 흔들림이 나오면서 재편이 일어나요. 이게 사이클이란 말이야. 저는 그게 이번 최근에 여름에 상승장 전에 다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아니죠. 이자를 갖다가 2, 3년 내본 적도 없고 겨우겨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중이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했잖아요. 건축하시는 먼 친척분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랑 같이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강남 쪽에서 뒤늦게 우리 얼마 전까지 꼬마 빌딩 유행이었잖아요. 엄청났죠.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어떠했었어요? 뒤늦게 꼬마 빌딩 원래 몰랐죠. 우리 아파트 투자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꼬마 빌딩 투자를 하려고 꼬마 빌딩을 해서 돈 많이 벌었대. 뭐 한 2, 30억 넣었더니 한 50, 5, 60억이 됐대. 라고 해서 뒤늦게 엄청나게 들어갔던 게 2020년, 21년, 22년 이때잖아요. 연예인 막 매도한 거 기사 나오고 그러면서 막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더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예상치 않게 터졌어요?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만 됐나? 남일이니까 신경 못 썼지만 우리 신문에서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 폭등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쵸? 원자재 가격 폭등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한 20억을 가지고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젠 30억, 4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이 사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거 던져야 되잖아. 네. 그럼 내가 산 가격이거나 내가 들어간 가격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 시점에 누가 사 이거를?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슬슬 무너지는 아까처럼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먹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먹으려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애가 지금 항복 100기를 들을 때쯤에 싸게 후려쳐야지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팔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매번 있었던 현상들인데 우리들이 부동산 하면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왜 그동안 얘기 안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얘기 듣기 싫었겠지. 근데 나올 때마다 꾸준히 해주셨어요. 저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지금 3바퀴 돌고 나니까 와 이거는 매번 반복되는 이 시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디 가서 무엇을 사요 마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깨달으셨을 거거든요. 저보고 제일 많은 얘기가 뭐였어요? 쟤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두루뭉술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두루뭉술한 이유를 아셨을 거예요.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다고. 옛날 얘기만 한다고. 근데 그 옛날 얘기가 결국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안 들렸지만 지금은 피해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가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보고 두루뭉술하거나 되게 답답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런 분들도 생기고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투자하시겠어요? 몇 년 전에 그렇게 갖다 이렇게 되게 당했던 방식대로 과연 그렇게 하실까? 투자 오래 하게 되면 보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번에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느끼게 되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랍시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쳐놓고 투자 오래 한 사람들 없어요. 사기를 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요.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모르셨거나 아니면 내 위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장 하락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상급지에 올라갔거나 나름대로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놈의 시장이 막 흔들려 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을 밑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잡아먹고 재편되려고 하는 이 시장의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 시장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 하락의 사이클이 아직 온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길다 부동산. 길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들은 상승하는 것만 대부분 봤잖아요. 근데 상승의 10몇 년은 길다고 얘기 안 해. 근데 상승은 그것보다는 하락은 그것보다 항상 보면 짧았어. 근데 그건 더럽게 길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은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은 게 하락장을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락장 때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잠시 주춤하는 거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쉬어간다. 4년을 주춤하는데 4년을 주춤하는데 4년을 주춤한 이제 믿을만도 하지 않나? 그게 사람들의 심리라고요. 그래서 하락장은 하락장 내내 하락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하락장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상승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거다. 지금 좀 단기에 살짝 이렇게 반등했던 신축 얼죽신이라고 했었죠. 한번 열풍 불었던 그 얼죽신 말고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구축들도 지금보다 좀 더 조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조정이 된다고 봐야죠. 근데 조정이라는 말을 그 대신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전부 다 이꼴 떨어진다라고 보시거든요. 네. 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올라간다. 네, 왜 그러냐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요, 다 평평해요. 여러분들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거나 일반 부동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에이, 부동산 떨어져라. 야구에서 폭락을 원하지 실제로 보게 되면 잘 안 떨어진다고요. 이 구조가 왜 그러냐면 매매 아니면 전세 또는 월세이기 때문에 매매가 떨어지는 순간 밑에서 전세와 월세가 받쳐줘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래프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이런 거에 있는 주택 가격도 움직이는 거랑 좀 다르게 뭐 옛날에는 뭐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미국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전세나 월세가 받쳐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떨어지지 않았던 외곽장에 있는 모습도 있잖아요. 외곽장에 있는 모습들은 떨어져 봤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거예요. 뭐 오른 게 있어야 떨어지지. 이미 그 가격은 이미 충분히 내가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서 거기 보유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 오른 장은요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기대 심리로 엄청나게 올랐던 곳들은 엄청 떨어졌어요. 당시에 송도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2009년부터 2014년 또는 2007, 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그래프들을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약간의 떨어지는 구조는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평평하게 가고요. 과도한 기대 심리가 지금 송도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지금의 반도 안 됐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들어왔던 곳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포지션이 되게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야, 강남이나 이런 데가 이번에 마용사 올랐잖아. 근데 여기 주춤했잖아. 이게 여기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냐? 또 상승장의 기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은 상승장의 논리가 안 맞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가 안 맞아요. 안 맞는 시기니까 제가 예전에 책에서 언급했던 갭벌리기와 갭매우기 싹을 잃어버리셔야 돼요. 싹을 잃어버리시고 지금 시장은 그냥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모든 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정부 정책이 다시 뭔가 풀어줘야죠. 그러면 계속 다지게는 언제까지 다지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가 이 상태를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뭔 근거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아니면 결국 전세 월세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매매 가격이 더 이상, 그러니까 매매 수요가 없게 되는 경우는 그 수요는 결국 전월세 수요로 전환된단 말이죠.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결국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의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 상승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 더러워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상황이거나 야, 이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밀란이 날 정도의 수준이겠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진 정부가 그것들을 뭔가 보완하려는 대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이 나와요. 그 방식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전세 갭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 논리도 틀렸어. 냉정하게 말하면. 그 방법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스스로 한번 여기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했던 사람인가. 잘 보시면 2011년, 10년 이전에 투자한 적이 없거나 그때는 완전 초보였을 거예요.
15년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15년. 그때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때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러니까 15년도에 전세 갭 투자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논리가 일종의 법칙처럼 굳어졌지만 그것 또한 상승장에서 포함되는 논리였다고. 근데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미 그땐 침체장이었고 침체장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어려워하는 그 심리가 강한 상태에서 차라리 전세에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만약 서울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죠. 웃기는 소리인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각종 수요를 물러났기 때문에 그 집을 비싸게 주고 살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요 팍 줄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은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수요자들 전세 사시겠어요? 집 사시겠어요? 지금 차라리 전세 산다고 할 거라고. 아니면 전세 대출 받기 어려우면 월세 산다고 할 거라고. 즉 시장에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전세 아니면 월세라고요. 전세 월세가 반응이 오면서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세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은 PF 문제 때문에 문제 생겼고 이러니까 매매라도 돌려야 전세 이런 난리가 전세 대란 같은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매매 시장이 활성화라고 돌아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 보시라고요. 정부가 여러분들은 정부 되게 무시하잖아요. 정부가 과거에 이러했던 패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 DSR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지금 자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찰하고 꿰뚫어야 되는데 지금 전세 갭 투자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죠. 경고하는 거거든요. 헛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전세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더러워서 집 사겠다라는 수요의 전환과 생각의 전환과 정부 정책의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놓고 어설픈 애들이 그것만 보고 얘기할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만 끄집어내서 떠들어댄 거예요. 그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한 통찰은 하나도 없이.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칠 텐데. 사실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더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전 틀려도 되죠. 그런다고 여러분들 크게 피해보는 건 없잖아. 그쵸? 전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진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 투자 이력들 한번 다 까보시라고요. 2010 말했던 아까 5년, 14, 13년 이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사람이냐. 그때 완전 초보자이거나 그때 투자한 경험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전문가들의 이력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근데 지금 전세 DSR을 걸어놓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정말 전월세가 무섭거든요. 그렇죠. DSR을 무시하고서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정도까지. 압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전세 DSR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어를 걸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어느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지 이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진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본인은 한 7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세상에 이 바닥에는 우리 둘밖에 없어.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집주인들이야. 근데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DSR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못 올린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7억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전세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갑자기 10억으로 올렸어. 그러면 저는 무슨 짓 할까요? 저도 집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나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전세 DSR로 막아도 제가 10억 있는 사람이 냉큼 가서 그 집을 가져가 버리면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어떻게 되냐? 전세 가격은 오른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오른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제가 볼 때는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채가는 구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전세 DSR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그럼 이제 본인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파트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디 가겠어?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빌라나 이런 데 가야 되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와서 딱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전세 DSR 때문에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속도는 느려질지 몰라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DSR을 가지고 그 막으려고 하는 게 정부도 알 거라고 봐요. 못 막는다. 이렇게 물건들이 없는데 못 막는다. 그러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는 비아파트 지금 자꾸 걸어놓고 넓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생수 풀어줄게. 오피스텔, 빌라 5억이 하면 무주택이야.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로만 보게 되면은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과거 사례를 보고 지금 것들을 다 묶어서 보게 되면 정부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미 올해 부동산 가격을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올라가지 못하게 할 만큼 확실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봐요. 당장 쉬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뭐랬어요? 희망적인, 사람들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올해 1월에는 대출 규제 풀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당신네들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2024년과 2023년과 2022년에 그랬던 걸 봤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모르겠냐고. 그런데 이거 봐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요놈들이 요렇게 하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월 달에 바로 나오니까 대출 규제를 5대 은행부터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한다고 하면서 뉴스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5대 은행 가계부채 관리 못한 애들 페널티 부여하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아마추어적으로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무식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정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야,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니까 연초엔 풀어줄 거야 라고 했죠. 그랬죠. 그랬는데 결국 지금 한국은행 총재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이번에 신년사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게 되면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주장들을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처럼 해줄 거야 라고 지금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년 이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서울 들어가든 뭐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단기적으로 각종 부침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서울에 들어가기에는 투자시장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다리 차면 기운다라고 하는 다리 기울면 다시 찬다라고 하는 그 법칙 안에서 이것들이 단 한 번도 틀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공사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서 지금 분양가가 뭐 경기도도 13억, 14억이 기본값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하셨어. 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요즘 같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조급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고 일부 지역이 미분양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어때요? 서울원 아이파크? 줍줍하죠? 그쵸? 그랬더니 또 줍줍했더니 요즘에 또 이런 하여튼 새 사람들은 긍정적이야. 야 줍줍 완판됐어. 아 그렇죠. 완판됐어. 거기 완판되면 다 미분양이 없나? 다른 데 또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서울의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고 입지가 좋은 경기도 일부 지역의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 가격 부담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그런 동네들을 보게 되면 서울의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계약금 10%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분양하는 데가 일부 지역이 당분간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잘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미분양이 증가할 거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미분양이 증가가 나타나잖아요. 미분양의 증가가 나타나면 분양가 올렸으니 미분양이 더 나타나게 되겠죠. 서울 미분양? 와.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서울 미분양은 도생 같은 것만 미분양 아닙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맞아요. 왜? 내 사전에서는 미분양을 본 적이 없거든. 없죠. 근데 죄송한데 저는 세 바퀴 돌면서 지겹게 많이 봤거든요. 아, 서울 미분양을요? 지겹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믿는데
서울 아파트가 어정쩡한 예를 들어서 마용성이라든지 그 잠실이라든지 이런 동네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동네가 10억이면 모르겠는데 저 외곽이 10억이다 누가 가려고 그래요. 그쵸? 그 가격이면 차라리 마용성 경매를 받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것들이 수요가 줄어드는 분위기가 나타날 때는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침체장이 되거나 하락장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청약 경쟁률의 감소고요. 미분양의 증가고요. 미분양의 증가에 따른 수요의 감소예요. 그래서 비싸도 사던 애들이 할인해줘도 안 사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이놈의 다리 차민 기운다의 그런 프로세스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데 냉정하게 전문가랍시고 이 패턴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구만. 할인 분양까지 보시는 거예요? 할인 분양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와, 뭐 계약금 5% 이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 아니, 여러분 서울 할인 분양 믿겨지십니까? 와, 진짜 상상하기 어렵다. 얘기해볼까요? 미분양 난 곳 옛날에 한번 얘기해볼까요? 마레프 미분양 났다고요. 반포자이. 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텐지일, 전농, 크레스티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곳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났어요. 과거에 난 건 믿고 왜 이번에 날 수도 있다는 걸 안 믿죠? 그게 왜 그러느냐? 저는 서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서울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올라왔던 지난 10년간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5억 주고 사던 사람들이었어요. 10년 지났더니 15억이 기본이 됐대. 그쵸? 15억이 기본이 됐대. 그래서 그동안은 상승장이라고 다 받아줬는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좀 있어 볼까? 이러면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설사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돈 벌려고 잔뜩 뭐 땅도 샀고 뭐 하고 이렇게 뭔가 사업 계획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다. 조합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네들 돈을 줄이려면 분양가 올려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결국 미분양을 만들게 됐던 게 지난번의 구조예요. 지난장의 구조라고. 홈쇼핑에서도 아파트를 팔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걸 텐데 인천 용현동에 있는 SK뷰 있어요. 네. 용현동 SK뷰를 제가 그 당시에 홈쇼핑으로 팔았던 게 기억이 나요. 용현동의 SK뷰 솔직히 저도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또다시 겸손해지게 했던 아파트예요, 저를. 왜냐면 그 동네가 그 당시에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사실 용현동 별거 없잖아요.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하객 용현 이쪽을 보면서 이게 시기와 때만 잘 만나면 이게 확실히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쉽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던 단지인데 그게 홈쇼핑으로 팔았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나올 수도 있습니까? 홈쇼핑으로?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뭐 나올 수 있겠죠. 정 급하면. 두룡님 식견으로 보면 슬슬 때가 오고 있습니다. 2027년, 28년이면 슬슬 미분양 하나 잡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짜를 가지고 너무 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내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지 날짜를 정해놓으면 그전에는 안 보게 돼. 그냥 그걸 기다리게 되는데 그냥 시장의 인과관계를 쭉 지켜보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막말로 취득세도 풀고 양도세도 풀고 그 2025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움직이는 게 맞겠죠. 연도를 너무 하면 사람이 너무 이게 시야가 좁아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정비사업도 그럼 쉽지 않은 겁니까? 그럼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큰 그림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각자 영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 말이 어디선 맞고 어디선 틀릴 수 있는데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구조는 시장이 위축되고 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요. 신축의 파생상품이에요. 신축의 파생상품. 왜 제가 파생상품이라고 만드느냐. 신축의 가격을 기반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와서 분양가를 때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가격이 올라가면 재개발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 원래 구조는 뭐예요? 지금 현재 모습은 빌라예요. 근데 시장이 꺾이잖아요. 시장이 꺾이면 얼마 전까지 빌라를 보면서 아파트를 예상했던 사람들이 신축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신축 가격이 떨어지는데 내가
부담금을 적게 가져가려면 분양가는 올라줘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피도 붙었는데 누구는 피도 주고 들어왔잖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엔 나중에 분양가를 누구는 올려야 되고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 분양가를 좀이라도 낮추는 게 좋은 건설사들과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사업 진행을 늦출 수밖에 없고 이게 지난 시장의 위축 시기 때 나타났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재개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죠. 물론 그래서 재개발을 전체를 리스키하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큰 틀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러니까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피가 깎였으니까 이랬는데 제가 거기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빌라야. 파생상품이라고. 그 값어치는 신축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나오는 값어치예요. 근데 이 중간에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분양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투닥투닥 하면서 갑자기 신축을 보면서, 그러니까 빌라를 보면서 신축의 모양을 예상을 했다가, 이놈 봐라, 이거 원래 빌라였네. 진행 안 되면 빌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옛날에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정을 하겠는데 그 말로 퉁치고 재개발을 투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재개발이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이 나쁩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다만 지금 시기가 이놈의 속성 자체가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빌라를 보면서 신축 아파트를 보고 착각을 하고 있다가 요 시기만 되면 다시 빌라로 돌아가는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과거의 모습이라는 거고 현재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재개발이 굉장히 파워풀한 파생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잘만 진짜 올라타면. 그렇죠.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재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번 상승할 때 정말 많은 부를 거머쥐셨고. 맞아요. 해서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자체가 나쁜 상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개발, 마레포 같은 거 잡은 사람이 대박 터진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도림은 재개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희궁자이, 이런 거 잡았던 사람이 대박을 터진 거죠. 근데 그냥 아무거나 사서 대박 터진 게 아니라는 것들만 알고 계셔달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이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시장 상황은 모른 채 당시 대박이 났던 몇 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라서, 조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쉽게 표현하자면, 적정하게 진척이 되고 단합이 잘 되는 곳이면 몰라도 어설픈 초기는 지금 들어가가지고 싸다고 들어가는 이상한 짓은 하지 말자. 이렇게 조금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과거의 사례가 미래 예측의 근거나 정확한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저 인간은 옛날 얘기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요. 그때 일어났던 정부와 건설사와 여러분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 행동 패턴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행동 패턴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언이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아마 좀 이따가 저녁 때 식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네, 그 다음에 배 아프시게 될 거라서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가시겠네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니까 화장실을 가는 거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집 사요? 돈 낸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전철이 뚫린다니까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는 거거든요. 이 패턴에서 움직이는 이 기본적인 속성은요. 금방 제가 말했던, 이 허무하게 말했던, 좀 이따가 식사하실 겁니다. 이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건 불가능해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와 그 기본적인 사람들의 속성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그건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금 계속 집을 살려고 이렇게 하고 줍줍이를 하고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양가가 올라간대더라, 뭐뭐 한대더라 이러니까 지금 밀리면은 더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뭔가 남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남들하고 뒤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심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도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현상들이 어떤 A라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정부는 무슨 짓을 했고 기업체는 무슨 짓을 했고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했는데 그 무슨 짓을 한 행동 패턴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을 거 아니냐 이 패턴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미래도 똑같이 간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러했던 패턴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속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유추해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계속 똑같은 현상들을 계속 보고 계시지만 네. 또 이제 어떤 쪽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동일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복잡계라고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복잡계면 이게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동안 표현하셨냐고요. 저 인간 두루뭉술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표현할 때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거든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은 뭘 원했어요? 그래서 저 부산이 오릅니다. 저 대구가 오릅니다. 이런 말을 듣기 원하셨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부산이 오른다, 대구가 오른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자신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 인간 두루뭉술하다. 그래서 제 호가 두루뭉술이었잖아요. 제 별명이 두루뭉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시장에 바뀌니까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질문을. 어차피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패턴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안에서 숨어있는 패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니네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경쟁률 떨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마.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이제 드디어 서울의 양극화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 사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그 상황에 껴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는 두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사람 의견을 듣고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결론을 내리셔야죠. 살짝 다치든지는 없어요? 다치든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은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겠는 걸. 저도 모르겠다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저를 또 여기 불러주신 거 작년 8월 며칠이라고요? 제가 나온 게? 8월 2일이요. 2일이요? 그리고 그런데 9월 달에 제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죠. 네. 대출규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저 인간 저 말이 맞았네라고 지금 불러주신 거잖아요. 네. 불러주셨는데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전 간단해요. 집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라서 10년간 거의 두세 배 이상 올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해.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끈을 못 놔. 그러면서 서울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요 놈들 봐라. 나라 꼴도 엉망이고 그때 정부가 가계부채 얘기 되게 많이 했을 때잖아요. 그 전후에. 가계부채가 문제 있는데 서울이 올라가면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 많이 3배 정도 올라가, 2~3배 올라가지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얘를 올라가게 내버려 둘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출 규제, 지금 제일 빠른 거는 대출 규제 일 수밖에 없겠네. 그런 인과관계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뭐 대단하게 맞힌 게 아니란 말이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 똑같은 상황이 2009년에 9월 달에 DTI에서, 그때도 9월이야. 신기하게. 상반기 올라가는 거 내버려두고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당시 DTI 때려버린 게 9월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정부 대책이 9월이 많아요. 9.13도 있어. 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이게 뭐겠어요? 패턴이잖아. 9월에 나온 것도 패턴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선. 정부가 휴가 갔다 오고, 딱 휴가는 휴가대로 갔다 오면서 이놈들 봐라. 휴가 때 이제 유튜브 보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하다가, 이놈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네? 어떻게 모여 회의하고, 딱 해서 날씨 선선해지니까 움직이겠다라고 할 때 시점에 딱 한번 대책 내가지고 한번 충격 줘야지? 그래서 9월에 나온 게 아닐까요? 나름대로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월달 대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들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저도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고맙게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믿어주시는 의견들을 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삐끗하면 재기불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승장 때는 세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차피 오르는 장이었거든. 어차피 오르는 장, 그러니까 A급부터 올라오고 C급까지 다 오르는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장에서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오른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옆에서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저기 가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거든. 근데 나는 거기다 대놓고 더 세게 얘기한다?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대놓고 얘기를 해도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 다음에 저한테도 피해볼 만한 게 없어요. 제 말이 틀렸다라고 판단되는 누군가 저랑 와서 배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아, 진짜요? 막말로. 아니 진짜 아니 저처럼 만약에 오래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배틀 한번 해보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진짜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1, 2년 한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으니까 복귀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게 되면 제가 연도와 월이 잘 튀어나오죠. 네. 그때 브리테니커 사전 같아. 제가 제가 나는 불용이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돼야지 이래서 했겠냐고요. 날짜가 탁탁 나와. 날짜가 왜 나오고 이것들이 왜 들어왔느냐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돈을 잃기 싫어서 잃어보고 나니까,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어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4-5번 봐요. 안 외워지나. 그걸 또 다 정리하신다면서요, 일일이. 그쵸. 제가 2001년부터 노션 같은 데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정리가 끝났죠. 근데 아직 지금 이제 2024년도는 정리 중이에요. 다시 정리 중인데 2023년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오래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저랑 틀리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번 나랑 한번 배틀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모셔도 됩니까?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저랑 같이 옛날에 몇 월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왔고 이런 거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좋아요. 굉장히 그러면 좀 길게 하셨던 분이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 어렵다. 이거 누구는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고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도 타기? 네,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으로 이거예요. 다리 차면 기울고 다리 기울면 찬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가 저희 밴드방이나 이런 거 하는 데서는 물국필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물국필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관심도가 늘어났을 때 파는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패턴인데, 단 한 가지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본능을 거슬려야 된다. 빨리 벌고 은퇴하겠다는 본능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만 계속 반복할 수만 있다면 전 투자가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투자가 제일 쉬운 건데,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제 목표가 첫 번째, 자기개발 하면은 항상 목표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날 과제 내주잖아요. 네. 그놈의 과제하는데 힘드시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때 목표로 세웠던 게 제가 97년에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사는 그거 행위를 했었을 테니까, 그때 사면서 제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2002년 월드컵 때 은퇴해서 월드컵 구경 다니고 그 다음번 월드컵에는 항상 그 나라 가서 월드컵을 구경한다가 저의 목표였어요. 재밌다. 그리고 2002년 하반기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2003년 4년에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죠. 우습고 되게 그랬지만 이제 와서는 좀 많이 느껴요. 은퇴라는 거 없다. 은퇴라는 거보다는 내가 여유 있게 즐기면서 시장에 사이클이 막 우르르 몰려가기 전에 이거 되게 싸다 라면 사두고 있다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요거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면서 글로 사람들이 몰려들 때쯤 되면 옛다 하고 주고 돈 많이 벌었다라고 나오고, 이것들만 반복해도 난 행복하겠네, 이제 그걸로 바뀐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은퇴가 없다 그러고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쟤 좀 쎄한데 하는 사람들은 다 저는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첫 번째로는. 네. 첫 번째로 검증할 방법이 없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녀석이 말하는 거에서 내가 파이어족이 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라는 걸 듣고 싶은 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즉 뭐냐? 원래 사기꾼은 여러분들의 본능을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그 본능에 자극이 돼서 열심히 과제하고 살았다고, 당시에.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앞으로 나 뭐 할 거면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설렁설렁 등산도 좀 다니시고 낚시도 좀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계속 또 뭔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돈독은 불지평이에요. 돈독은 불지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즐거우면 계속하는 게 맞는 건데, 즐겁기 때문에 계속하기를 원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빨리 은퇴하겠다라고 하니까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거 즐겁고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은퇴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은퇴라는 게 늦는 순간 꼬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고,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한테 가는 거고, 파이어족이 됐으면 왜 유튜브를 하는데 조용히 살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기꾼이에요. 대놓고 우리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한 부자란 카페가 있었어 옛날에. 조땡땡. 네, 조땡땡. 네. 선한 부자. 정말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선한 영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은 증명이 됐죠. 네. 선한 영향력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남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MG 소위 말하는 네. 콘텐츠 잘 만들더라고요. 반짝반짝반짝하게 몇 억을 벌었습니다. 스카우트 하고 싶어.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스카우트 하고 싶어. 니네가 하는 거를 나는 니네가 하는 그 마케팅 기법을 배우고 싶어라는 마음은 있어요. 못 따라가겠어. 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강의를 들어라. 이런 게 굉장히 되게 잘 만들더라고 콘텐츠를. 근데 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처럼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과연 얼마일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나처럼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나 또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잖아요. 원래 저도 옛날에 그랬고.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마케팅 기법일 뿐이지, 저는 결국에는 똑같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세금도 많이 내왔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네.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 부동산 투자거나 다주택자이신 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뭐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거잖아요. 걔는 안 된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자꾸 뭔가 틀을 만들어서, 공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려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민주당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국힘이 뭐 얘네들이 되면 집값이 뭐 어떻게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랬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 자, 가장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하잖아요. 자,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의 첫 번째 스타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했는데 하필이면 노무현하고 문재인이라는 사람들의 대통령 됐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부동산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통찰해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몇 개만 가지고 공식화시켜서 아는 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누구였냐고요. DJ. 민주당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집값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라서 마지막에 규제를. 네. 네, 올랐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하면은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폭발해서 오른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죠. 즉 이거를 갖다 다시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놓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 민주당은 부동산과 관련돼서 안 좋은 정책을 펼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상황은 IMF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심지어 그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이제 그다음에 이회창 총재,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당시 IMF 총재 강두식이라고 우리 깡두씨라고 있었거든요. 깡두씨라고 불렀는데 깡두씨, 예. 깡두씨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강두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 우리 그 대권 후보를 불러서 각서 쓰게 했어. 그랬거든요. 근데 두말 없이 각서 썼어요. 나라 꼴이 개판이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두 분 다 그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하기 어려운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대책을 만들었던 게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대통령만 가도 그런데 왜 자꾸 민주당이 그렇게 됐느냐, 민주당일 때는 그런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어줍잖은 그 짧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당시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또 항상 얘기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약간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미국의 어떤 약간 패권주의 이런 걸 되게 싫어했었던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싫어하면서 그 당시 했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라크 파병. 그 이라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지원단위가 해가지고 파병 갔잖아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도 진짜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인한 걸로 난 기억을 하거든요. 제 친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정권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국익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요번에 누가 되면은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되거나 그 당이 돼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당이 돼서 어떤 방향이 있겠죠. 그랬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나라 꼴이 부동산 꼴이 진짜 엉망진창돼서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저는 푸른 쪽에 간다라고 한 표예요. 무조건 한 표예요. 그렇게 어설프게 사람 편가르지 마라. 만약에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저쪽에 대구나 부산 사람들 다 나쁜 놈인가요? 편가르지 말자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국익의 문제가 심각하게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풀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뭘 그걸 자꾸 편가르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서울은 풀면은 워낙 지금 투자하고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한 대 때려가지고 기절시켰잖아요. 네. 조용히 시켰잖아. 네. 그랬더니 지금 저쪽 보니까 이미 지금 기절한 지 몇 개월 돼 있는 지방 애들이 있고, 그쵸? 이제 한 대 때려가지고 이제 기절해 있는 서울 놈들이 있고, 두 놈이 있잖아요. 다 기절해 있어. 네. 한 놈이 일으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것들은 정부가 아무리 무슨 대통령이 등장을 하든지 간에 어느 쪽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 등장하든지 간에 나라 꼴이 개판이고 그것들이 부동산이 또는 이제 건설사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무언가 풀어주는 방향을 크게 시장에 지금까지 서울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쪽부터 천천히 살려가는 방식으로 갈 거다.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지금 몇 년간 그 자료들 모아둔다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자료를 모아둔 30년간 나왔던 100%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된다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를 살리거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 중에서 투기의 확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고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돈 벌게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 도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네.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 100% 다주택자 때려잡으려고 할 거다. 네. 규제한다. 네. 주택수 줄여야 되고 네. 똘똘한 한 채로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된다. 네. 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참 답답한 의견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고 그쵸? 저쪽 다른 지역은 흔히 말하는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양극화가 되는데 양극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게 부동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사회 문화적인 기조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통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양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 서울 안 기어 올라올까요? 아니 서울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잘 나가는 부산도 과연 해운대 정도 되는 데는 그렇다 쳐도 예. 나머지 동네에 있는 사람들 서울 안 기어 올라올까요? 대구는 안 기어 올라올까요? 청주는 안 기어 올라올까요? 그렇게 되면 지방이 쑥대밭 되고 그 지방이 쑥대밭 되게 되면 사회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것들을 국가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책이 또 바뀌면서 입안이 되고 할 텐데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왜 통찰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이거는 완전히 무슨 정치꾼이야. 선전성도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 미친놈이라고 저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헛소리하고 앉았다.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부동산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나쁜 새끼.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 이런 쪽의 얘기와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는 건 맞죠. 그쵸?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되게 편협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상식이 풍부하거나 되게 합리적이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되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합리적인 느낌을 갖는 분들한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 당장 서울이 그렇게 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똘똘한 한 채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라면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정부 정책과 그동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왜 정부가 자꾸 그렇게 우리 지방을 위해서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고 세종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통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 세종 같은 경우는 결국 서울의 집중 현상이었잖아요. 네. 행정수도라는 걸 이전을 하고자 해서 결국 그 당시 이 내용이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도 지방과 서울의 굉장히 양극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혁신도시라고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진주 그러면 LH공사 이런 걸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서울에 몰려가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지난 수십 년간 이뤄왔던 우리나라의 그다음에 이제 나라님들의 했던 행동 패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못했으니까 또다시 서울로 몰려왔고 그런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에서 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즉 명분이 만들어지고 또다시 여론몰이가 지어지면서 이 방향을 지방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혼자 독고다이처럼 서울의 양극화가 계속될 것이다. 시장의 오랜 흐름을 잘 안 보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방이 조금 더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기절했었으니까 몇 개월째. 그러니까 지방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면 그래서 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겠죠. 그래. 그럼 가야 돼? 그럼 지방이야? 가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가 저희 쪽 아마 제가 밴드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지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물꼬를 틔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눈을 보는 건 맞는데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패턴은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부 정책 하면은 맨날 오로지 머릿속에 풍선 효과밖에 없을 거다. 상승장 때 어디 규제 딱 하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풍선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정부 정책에 나오면 그래서 어디라는 얘기 몇 년간 했었잖아요. 지난 4년 동안. 네. 그러다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죠. 네. 소용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기에 나타나는 누적 효과로 해서 정부 정책이 쌓여가면서 물꼬가 흐름이 천천히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이 누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장이 올해부터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이 개념이 아니라 지방장을 물꼬를 틔워주되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아까 기절했잖아. 네. 야 일어나. 툭 살살. 야 일어나. 했다가 얌마. 그러다가 이 자식이 그러다가 막 흔들었다가 아니면 주사를 놔줄 수도 있는 거고. 뭐지 인공호흡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흘러가는 그 패턴으로 정부 정책의 누적이 되는 그런 효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그동안에 서울과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을 침체됐을 때 살렸던 정부의 기본적인 패턴이더라. 시장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없앤 상태에서 지방으로 정말 물꼬가 튀어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 지금 요번에 나왔던 신동아 건설 네. 그 법정 관리 그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작년에 어디부도 했던 것보다 신동아 건설 법정 관리가 굉장히 느낌이 크게 와닿았을 거예요. 태형보다 규모는 작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게 와닿았냐면 그 사이에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태형 하나가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어우,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뭐 부산에 있는 몇 대, 뭐 순위 몇 대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갑자기 신동아,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알려진 데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동아 건설 자체가 순위가 몇 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져 있는 꽤 괜찮은 건설세가 벌써 두 번째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갔을 때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겠죠?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보고서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가 이미 PF 대출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한 게 2년째예요. 네. 근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는 아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쵸? 흔들어야지. 흔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뭔가 올해부터는 근데 그것들이 걔네들이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심하게 안 좋으니까 얘네부터 건들게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 방법인 거죠. 거기다가 물론 이제 신호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신동아 건설을 이렇게 봤던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태형 무너질 때는 되게 그러네. 근데 갑자기 무너진다 했는데 무너져 하다가 신동아 그랬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조금 더 상급 괜찮은 애가 무너졌는데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혹하죠. 혹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집을 더 살까요? 안 살걸요? 집을 안 사는데 그러자라도 얘 기절시켜놨지 얘는 아까부터 기절해 있지 이런 상황에서 집 안 사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빨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고 제가 그동안 수십 년간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엔 나중에 복귀하면서 맨땅 해야 되면서 이렇게 배워왔던 과정이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건데 갑자기 서울의 양극화가 이렇게 된다. 강남 사람들만 좋아하게 되면 강남만 많이 올라서 강남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지상을 봤는데 더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강남을 더 올려주는 정책을 펼치는 누군가 나타났다. 대통령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저는 그 김경민 교수님이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좀 많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결론 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딴 데보다 조금 더 심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지지부진해지게 되면 그리고 정부가 대책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게 되면 진짜 폭등할 수 있는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슈퍼사이클 달러 가치 하락과 뭐 자산 가치의 폭등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돈이 휴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산가치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는 정부 정책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뀔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슈퍼사이클 됐다 그러면 땡큐 하면 되는 거고. 그쵸?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너무 기대하고 있다면 실망만 큰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더 챙기는 게 어차피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가서 슈퍼사이클로 땡큐 하면은 슈퍼사이클을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좀 이따 땡큐가 될 건데 왜 자꾸 슈퍼사이클만 로또를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막 3개 살라고. 3개, 4개 살라고. 3개, 4개 사서 돈 벌고 은퇴하시게요? 은퇴 못 한다니까. 그러다가 괜히 또 삐끗하는 상황 만들지 말고 네. 3개 살 거 2개 사고 2개 살 거 하나 사도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면 더 좋은 거를 잘 사게 될 텐데 뭐 이렇게 걱정들 하시나 이거죠.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기다리시는 게 그냥 무조건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돌을 닦는다는 기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겪는 지지부진한 세계에 들어오셨다. 처음 겪는 지지부진한 세계에 들어오셨고 지지부진한 세계를 겪은 저는 지금 4년이 상당히 짧게 가고 있어요. 아, 엄청 길던데요? 아, 저는 짧게 가고 있다고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충분히 기회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갈아타기 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급지 위에서 못 모르고 막 연끌하고 넘어갔다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물린 사람들이 앞으로 1, 2년간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급하지 말고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나 동네가 있으면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그 물건들을 채간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더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기다려. 예, 왜 그러냐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지금 쉽게 말하면 더 실력도 없잖아요. 냉정하게. 지금 그분들이 혹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사기꾼들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사기꾼한테 더 혹할 가능성이 높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파도 타기 얘기했잖아요. 파도 타기라고 하는 부분이 돈이 부족해서 정부가 집을 사세요라고 활성화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청약시장이나 분양권 시장부터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약금 10% 또는 계약금 5%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깔려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마음만 급한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1주택자, 무주택자들한테는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늦은 거 지금 그냥 공부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다리면서. 예, 기다리면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자산 투자 시장에서 기술 배우지 마. 기술을 갖다 어느 걸 갭 투자를 해서 동물을 벌까 분양권에서 돈 벌까가 아니라 자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관련된 역사책 이런 거 좀 많이 보시면서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될 시기는 아니에요. 보면은 어디 대기업 학원에서는 막 보내던데. 어딜 보내요? 갭 3천에 하나 잡아. 갭 5천에 하나 잡아. 이러던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죠. 한마디로. 저도 투자 이제 거의 한 30년 다 됐거든요. 네. 제가 안 갈까요, 그러면? 그런 게 보이면 안 갈까요? 아, 귀찮아서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잔챙이라? 아, 돈 되는데 왜 안 가요? 돈이 되고 수익률만 나오면 왜 안 갈까요? 물론 뭐 어디를 보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디를 보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풀어주는 방향에 대해서 가는 건 괜찮아요. 가는 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도를 탈 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파도 탈 때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한 1, 2년 정도 들어가서 1, 2년 정도 기다릴 생각을 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놓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네네. 아, 진짜 이제 방향성이 또 이렇게 흐지부지 할 때 항상 이렇게 전문가분들 의견이 진짜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엇갈렸다가. 방향이 잡히면 거의 뭐 일치했다가. 그렇죠.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보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그렇지 전문가들이 완벽한 애들도 아니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어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진짜라고 해서 믿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강남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강남에 하게 되면 내가 상담해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실패 몇 번 하고 나면. 일단은 지금 시기에서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가는 시기, 그 다음에 변곡점이 나타나는, 정부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그 다음에 여전히 대출을 풀어줄 생각이 없는 이런 시기에는 한 박자 쉬면서 정부 눈치 살살 봤다가 정부가 약간 방향을 가리키려고 할 때, 그때 요이 땅하고 뛰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때쯤 되면 저도 뭔가 방향성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대놓고 여기라고 찍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저도 방향성을, 지금도 약간 현재로서는 방향성이 약간 지방 쪽으로 또 물꼬가 튀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는 사도 좋다 하면 진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겠는데요. 근데 아무도 열광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제가 옛날에 있었던 모 카페에서 우리 이제 여기 밴드방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밴드방의 채팅창에서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썼던 글이 있어요. 우연히 하다가 제가 그걸 열어본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딱 썼거든요. 써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그걸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들을 제대로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는 일종의 성지인데 약간 그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때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런 말 있잖아요. 해가 뜨는 것은 짙은 어둠 다음에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진짜 상승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땐가를 생각해보면 아직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오른다, 어느 지역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로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제발 좀 강남 좀 보지 마시고 맨날 강남 신고가, 전 이제 어느 가는 곳곳마다 듣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그걸 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신호로 잡지 마시라고 이 시기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채팅만 봐도 다 의견이 지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진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도 저도 동의하고요. 저도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제 말 속에서 그 뼈 있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그럴까? 한번 의심을 해보는 정도? 저는 이 정도라면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기를 바라면서. 왜요? 이제 대진 상대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재밌습니다. 자,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은 저한테 발릴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